우선 크림색 고양이 모모에 대해 말하자. 그는 내가 밤새워 글 쓰는 걸 지켜보았고 나는 창밖을 내다보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우리는 가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어둠이 헐거워지는 새벽마다 모모는 내 방문을 긁어대었다. 엄마, 밤하늘의 별이 떨고 있어요. 바람은 병아리처럼 우러대고요. 초록 도마뱀 부치가 거울위를 기어다녀요. 발랄라이카 아기 같은 울음소리, 잠이 오는 눈꺼풀을 비비며 문 앞에 서 있었지. 노란 별 같은 눈빛, 그 눈으로 돌아가는 말. 엄마, 그림자 없는 꽃들이 마구 돌아다녀요. 창가의 이파리들은 잠원 같은 잠꼬대를 흘리고요. 하얀 쥐는 글자의 위를 굴러다녀요. 흔들리는 자장가를 따라 너는 내 가슴에서 눈을 감았다 떴다 한다. 울음 끝에 매달린 옹알이 소리. 엄마, 당신의 성좌를 만나보셨나요? 우리 바람이 쓸고 간 새벽달을 보러 가요. 울타리를 넘어 하늘로 올라간 동물들을 우리의 노래로 불러 모으고요. 벽 사이에서 어둠이 웅성대고 계단이 수렁거린다. 손끝에 남아있는 모음들은 잠들어 있는데 녹슨 파이프처럼 새벽이 낯선 울음을 뱉어낸다. 구부러진 문장은 두드려 편 모처럼 끄끄 운다. 김연아 시집 달의 기식자 중 염소좌 아래서를 읽어드렸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은 시인인데 정작 시를 쓰는 건 고양이네요. 창밖의 별과 바람, 집안의 사물들을 끝없이 응시하는 고양이. 시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또 다른 두 개의 눈부신 눈동자가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시인과 작가들이 고양이를 키우는 건 아닐까요?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을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매우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희곡을 쓰시는 작가님들인데요. 김은성 작가님, 이보람 작가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김은성 작가님? 네, 무려 희곡을 쓰고 있는 김은성이라고 합니다. 네. 4월 10일 금요일 날 이제 개막하는 하믹이라는 공연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하믹이라는 본인이 이제 쓰신 작품이 무대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네, 네. 하믹. 예. 초연은 아니고 뭐 재공연하는 거라서요. 그렇게 네. 초연 올라갔을 때에 비해서 뭐 고생을 하고 있다거나 긴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네. 그래도 또 관객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하믹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보람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예, 저는 시나리오 작업을 한 미성년이라는 영화가 11일에 개봉 예정이고요. 그게 손님이 많이 들기를 저도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미성년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집필하셨죠. 근데 워낙에는 희곡 작품이었죠. 예, 원래는 희곡 작품이었고요. 그거를 감독님께서 공연을 보러 오시고 나서 영화화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또 같이 시나리오 작업을 했어요. 이야, 일종의 대박 아닌가요? 대박이죠. 본인이 올린 공연의 연극을 영화 감독님이 오셔서 보시고 난 후에 이걸 한번 영화로 만들고 싶다 하셔서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하시게 된 거군요. 예, 그 감독님께서 원래 연극 하셨던 배우분이셨어가지고 재밌었어요. 네.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은성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자면요. 2006년 한국일보로 데뷔하셨고요. 저서로는 시동라사, 목란 언니 등이 있고 이번에 연변 엄마를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보람 작가님은 2013년 희곡 그날로 데뷔하셨고 주요 작품으로는 여자는 울지 않는다, 네 번째 사람 등이 있고요. 이번에 소년 B가 사는 집을 출간하셨습니다. 이 희곡집 출간이 사실은 흔치 않은 일로 알고 있는데 출간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에 기분이 어떠셨어요, 김은성? 네, 그 연변 엄마는 사실 뭐 출간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한 10년 정도 전에 제가 이제 희곡 작가로 데뷔해서 초창기 때 쓴 작품이에요. 네. 신춘문예 당선된 다음에 한 2, 3년 그 버벅거리는 시절을 보내고 나서 네. 되게 열심히 공들여서 썼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작품의 완성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이제 1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부끄러운 면도 있고 그런데 그 시절 되게 열심히 쓴 대본이라 책으로 나오니까 감회가 되게 새로웠습니다. 네. 그럼 연변 엄마 줄거리를 좀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시죠. 네. 연변 엄마는 그 다름 아닌 중국 동포 아주머니가 돈 벌러 한국에 간 딸이 1년째 소식이 끊겨요. 그래서 그 딸을 찾을 겸 그리고 또 돈도 벌 겸 한국에 와서 딸을 찾으러 이렇게 다니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일하시는 곳은 강남의 이제 부유한 아파트인데요. 이제 그 아파트의 가족들은 전직 장성이었던 할아버지, 그리고 진압장비 업체 사장인 아버지, 그리고 학생회장을 꿈꾸는 아들, 그리고 공부는 전교 1등이지만 마음은 어딘가 상처가 많은 아이인 딸, 이 가족들이 모여 사는 집에서 함께 지내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연변에서 온 복길순 씨가 네. 예. 전직 장성 출신인 네. 근데 지금은 약간 치매에 걸려 있죠. 네, 네. 예, 치매에 걸린 어떤 전희복 씨. 네. 그 집안으로 가정부로 들어오면서 네. 벌어지는 일이군요. 네. 근데 이제 재미있는 설정이 그 할아버지 전희복 씨는 전직 장성. 네. 이래서 그 현대사의 비극을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로 통과한 캐릭터고, 네. 네. 그다음에 그 전희복 씨 아들 전강동 씨는 진압장비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속물적인 네, 네. 네, 그런 캐릭터군요. 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정강돈의 아들은 네, 네. 학생회장을 또 네, 네. 꿈꾸고 있고, 네. 벌써 인물 설정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전개가 네.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거칠게 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은 요약이 불가능할 정도로 스펙타클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인물 형상화가 굉장히 사실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데뷔를 하고 2, 3년 버벅거렸던 그 시절에 나이 많은 친구를 한 번 사귀게 됐는데 그 중국 연변 지역에서 그 드라마에 출연하는 탤런트로 활동하던 배우셨는데 그분이 유학을 왔어요. 네. 연출 공부를 하러. 근데 유학생이던 그 형이랑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의 이제 가족 몇 분도 그 한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와 계신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몹시 슬퍼하시길래 왜 그러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누님이 그 경기도 외곽에 있는 이제 모텔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시면서 지내고 계시던데 돈 한 푼 못 받고 이렇게 쫓겨나셨다고. 아유. 뭐 일종의 그 당시만 해도 불법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제도가 많이 좋아진 걸로 아는데 그래서 쫓겨나셔가지고 그 누님을 시외버스를 타고 가서 밤에 모셔왔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슬픔도 슬픔이지만 화가 난다 그럴까요? 어떠다가 한국 사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 하는 생각 들었었고 한참 그 시기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네, 한국 사회를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되돌리고 있는 그런 한참 그런 시기여가지고요. 우리 사회를 그 한국에 와 계신 조선족 동포분들의 시선에서 한번 봐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계기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네. 피부에 와닿는 계기를 갖고 계시네. 네. 이게 작품을 쓰시다가 어떤 특별한 취재라든지 자료 조사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나요? 네. 그 형님 아까 말씀드렸던 형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연변에서 발간되는 서적이나 이런 자료들 그 한국에 가가지고 고생한 체험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이 됐고 또 소개받아서요. 지금 서울에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고 계시는 연변이 고향인 분들의 이야기들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탄탄한 자료 조사가 기반이 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보람 작가님 소년 B가 사는 집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요. 이 작품은 이보람 작가님이 책으로 출간한 몇 번째 작품입니까? 네, 세 번째 작품입니다. 네, 세 번째 작품. 소년 B가 사는 집, 알파벳 B예요. 그런데 이 줄거리를 좀 청취자들에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소년 B가 사는 집은 14세에 살인을 저지른 아들이 복역을 한 뒤 집에 돌아온 다음에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아들을 이 가족이 어떻게 껴안고 살아가야 하는가, 살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아이를 어떻게 껴안고 살아나가는가. 네. 이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보니까 섣불리 가해자 가족의 입장을 변호하지도 않고 죄를 나무라지도 않는다. 관객들은 이 작품을 보고 타인을 향해 보내는 섣부른 연민이나 분노를 거두고 조금 더 관조적인 시선으로 한 번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 감상평이 있는데 어떻게 이 평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은 어떠세요? 좋네요. 어떻게 작가 의도에 맞나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궁금한 게 이제 소년 B 알파벳 대문자로 표기된 소년 B 어떤 이런 B의 의미 그다음에 어떤 이러한 작품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예, 처음에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는 어떤 신문 기사였는데요. 일본에서도 사실 되게 극악한 소년 범죄가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추적한 르포 하나를 보게 됐어요. 거기서 똑같이 어떤 살인을 저지르고 출소한 아이를 끝까지 추적한 어떤 기사의 기사였는데 거기 나온 사진 한 장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 가족이 상당히 고립되어 살더라고요. 일본은 또 마을 안에서의 그런 네트워크가 엄청 탄탄해서 저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잊지 않고 좀 수군대는 분위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가족이 어떤 움츠러들어 있는 그 사진 한 장이 인상 깊었고,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저걸 동정해야 하나?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용서할 수 없어, 저건 마땅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 판단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나 아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을까? 보통 제3자들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써보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주인공이라고 하긴 좀 표현이 어색하지만 어쨌든 주역, 이 이야기의 주역인 소년 B. 네. 알파벳 대문자로 표기한 이유는 뭘까요? 희곡을 보시면 사실 이 인물들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옆에 살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인데 세상이 보는 시선, 그리고 바깥에서 보는 시선은 그냥 저 집은 그 범죄를 저지른 아이가 사는 집이야 라고 딱 규정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소년 B가 사는 집은 예,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이 보는 시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소년 B가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 가족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B가 블랭크, 괄호, 뭐 아직 확실하게 명명되지 않은 네. 그런 인물이라서 B라는 걸 쓰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추측을 했었거든요. B는 그냥 뭐랄까요. 기사에 무슨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들을 A, B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랄까요? 예. 그렇군요. 희곡을 쓰실 때 뭐 인물들의 그 동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대의 디자인이라든지 배우가 이 대목에서는 이런 연기를 하겠지? 이런 상상들을 실제로 하시면서 쓰시나요? 저 굉장히 평상시에 궁금하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앉아서 대화를 하는지, 그리고
동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쓰는 편이죠. 근데 실제로 무대 위에 올라가면 그 생각과 그게 거의 일치하나요? 아니면 다른가요? 네, 항상 다르죠. 그 희곡 작가의 경우에는 연출도 겸하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이브람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연출은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희곡을 다 쓰고 넘기면 나머지는 연출가의 영역에 맡기는 편이시군요. 예, 그래서 초반에 그 대본 리딩하는 연습 때는 붙어서 배우분들이 뭔가 대사가 힘들다 아니면 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붙어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대본 희곡 수정을 하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동선을 밟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연습실에 가지 않습니다. 이미 손을 떠난 일이기 때문에. 예. 그 김은성님은 이 연변 엄마가 무대에 올랐을 때 네. 처음 딱 올랐던 순간을 기억하세요? 아, 네. 어떻게 그 본인이 생각했던 그 모양이 희곡을 쓰던 당시에 떠올렸던 이미지가 구현되든가요? 아니면 더 좋든가요? 아니면 안 좋든가요? 네. 그 저의 이제 연극적 앞길을 위해서 그 솔직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사실은 연극으로 무대화시키기 쉽지 않은 희곡이었어요. 특히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장면이 너무 이렇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무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굉장히 그 애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대본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어떻게 이제 보여지느냐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뭐 배우들이 워낙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그냥 또 그 시절에는 얘가 쓴 희곡이 무대화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올라가기만 해도 되게 행복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저 행복하게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이브람님은 그 소년비가 사는 집이 공연하게 됐을 때 그 어떤 심정이었어요? 예, 저도 소년비가 굉장히 초기작이어서 그리고 같이 작업했던 배우분들이 정말 베테랑 배우님이셨고 제가 평소에 습작 시절에 저 배우님과 언젠가 한번 작업해보고 싶다 했던 배우님들이랑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좋았어요. 저분들이 저기 댓글 읽어주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좋았죠. 그 많은 창작 활동 중에서 희곡을 쓰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참 웃긴 질문이라는 걸 전 알고 있어요. 어쩌면 대답하기도 너무 힘든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곡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김은성님. 네. 지금도 왜 하필 희곡을 쓰게 됐는지 그 스스로 원망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왜 드라마 대본도 아니고 영화 시나리오도 아니고 왜 하필 희곡이었는지. 사실 저는 그 좀 과도한 문학 소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시를 썼었고요. 고등학교 때 소설 썼었고 뭐 그랬던 이제 아이였는데 자연스럽게 영화를 좋아하게 됐고 영상 대본을 쓰는 것을 꿈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청년으로 성장해 갔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뒤늦게 사실 연극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의 첫 연극은 굉장히 보통 뭐 중고등학교 시절이 많은데 저는 사실 20살이 넘어서였거든요. 조그만 학교 연극반에서 올린 공연이었는데 그것을 아주 작은 소극장에서 본 게 첫 경험이었는데 뭔가 그 객석에 앉아있는데 구석에 숨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너무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이제 연극에 관심을 갖게 되고 희곡도 읽게 되고 그러면서 희곡을 쓰는 일이 가장 재밌는 일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처음 본 공연이 굉장히 운명의 방향을 바꾸었다라고 하긴 좀 이상하지만 굉장히 원망스럽죠. 네. 네. 지금 소설가가 됐어요. 그 학생 때 공연을 본인이 쓰고 연출하고 본인이 직접 주인공까지 했던 그 친구는 나중에 보니까 소설가가 돼 있더라고요. 이름을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수상한 식모들이라는 작품이 있었죠. 박진규. 네네네. 네. 그렇군요. 이브람님은 희곡을 쓰게 된 동기가 어떠신가요? 저는 그때 직장 생활을 하다가
관두고 나서 약간 텀이 있었어요. 그 실업급여를 받던 그때 한번 창작하는 걸 배워볼까 하다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희곡 쓰기 강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희곡 쓰는 것도 재밌지만 같이 하는 그 작가님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좀 성격이 좀 모나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여기 저보다 더 모난 사람들이 너무 즐겁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놀려면 연극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연극을 하게 됐어요. 그 연극은 또 이 시소설과 다르게 독특한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뭐 연출, 조명, 무대 디자인, 뭐 음향, 그다음 배우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갖춰져야지만 일반인들이 또 접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근데 재미있는 일화가 많을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김은성님? 너무 많아서 근데 어떤 일화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지는 지금 생각이 막 안 나는데 보람 작가님은 있으신가요? 재밌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네. 공연하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공연장에 가서 연습을 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기간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음향 조명 실수들이 좀 있고 그래서 항상 그게 엄청 예민하거든요. 근데 저희 예전에 공연할 때 한번 되게 클라이막스 보면서 갑자기 암전 대사를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정말 등골이 서늘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여기 소년비가 등장할 때 암전되는 장면 있잖아요. 아니 소년비 말고 다른 공연에서. 다른 공연에서. 예. 재밌는 일은 아니고요. 악몽 같은 일은. 김성님은 없으세요? 네, 그 참 다른 장르의 글쓰기보다 희곡 쓰기, 희곡 작가한테 주어진 어떤 운명 같은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작성한 이 텍스트가 어떤 필터를 걸쳐야 된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 작품이 독자한테 가서 어떤 시선으로 보여지는가가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가까이에서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되는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연극 무대에 가서 객석에 앉아 있는데 본인이 쓴 글이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막 웃고 울고 막 이런 거를 경험하신 적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객석에서 관객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걸 느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행복한 순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대본을 써서 배우들과 연출이 함께 모여서 처음 리딩하는 순간 뭐 이럴 때 이제 바로 앞에서 그 배우들의 반응이나 이런 걸 살피다 보면은 이렇게 갤포스를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이보람 작가님의 목소리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대환의 후반부 대사인데요. 읽을게요. 내가 손자랑 닮았다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사탕도 꺼내줬어. 계피 맛이 난 사탕이었는데 먹기 싫었지만 안 먹으면 섭섭해 하실까봐 먹었어.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살인자라는 걸 알면 이렇게 친절하지 않겠지? 소리 지르며 도망가겠지? 그래서 사탕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갑자기 너무 무서웠어. 근데 할머니가 물었어. 목에 그건 뭐니? 나는 너무 놀라서 사탕을 삼켰어. 다쳤니? 하고 또 물었어. 근데 나는 대뜸 이랬어. 어렸을 때 사람을 죽였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 난 너무 무서웠지만 도망가지 않았어. 왠지 견뎌야 할 것 같았어. 한참 있다가 할머니가 말했어. 그래, 그랬구나. 할머니는 도망가지 않았어. 난 그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 처음으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 기분이야. 네. 지금 들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이야기를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지점이 저 역시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글 안에서 어떤 답을 내려줄 수도 없고 그 답을 찾고자 쓴 글도 아니긴 했지만 또 뭔가 제 마음을 좀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기댈 수 있는 건 시간의 무심함 같은 게 아닐까. 피해자의 아픔도
가해자의 죄책감도 시간 앞에서 뭔가 좀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실제하는 사건들을 조금 더 길게 오래 보면서 새로운 방법,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네. 할 것 같아요. 예.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네. 시간을 가지고 또 시간 앞에서 무력화되는 것도 있고 다시 생성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이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네, 네. 그 대목이 들어갔군요. 그럼 이번에는 김은성 작가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의 최근작인 그 개라는 작품의 거의 마지막 후반부 주인공 여중생 헤이리의 독백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문은 양수의 물결문이래. 양수의 물결이 지문을 만드는 거래. 우리는 모두 바다에서 자랐어. 넓고 큰 바다에서. 파도는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란다. 엄마는 잊지 않을 거야. 내 몸속에서 들려오던 파도 소리를. 기억하렴. 바다가 만들어준 너의 지문을. 손은 바다를 보기 위해 있는 거야. 나는 너를 낳을 거야. 나는 그 손을 낳을 거야. 네. 굉장히 차분한 어조로 뭔가 설명해 주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가장 최근에 썼던 이제 희곡이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이 작품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는 상태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사운드 앤 스토리 시간인데요. 저희 문장의 소리에서는 작가님들이 직접 가져오신 소리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서 어떤 소리를 들고 오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은성님 먼저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고개 좀 숙여서 조금. 네, 살짝만. 하나, 둘, 셋. 잘 나왔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어떤 낯선 상황인데 사진관인가요? 혹시? 네. 어떤 상황이냐면요. 네. 네. 사실은 제가 어제 생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생일이라고 후배랑 친구 몇몇이 이제 조촐한 뭐 파티를 해줬는데요. 그 중에는 유명해진 배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꽤 오랜 시간 무명의 시간을 걸었다가 이제 그 친구한테 옆 테이블에 계신 손님들이 같이 사진을 한 장만 찍어달라고 이제 하는 그런. 근데 그 순간에 이 코너에서 주문받은 네. 이 코너가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녹음해야 되겠다. 그래서 녹음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행복해하는 순간이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아는 내 친구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네. 그래서 사진이라도 한 장 같이 찍길 바라고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은 네, 그 질투심뿐만 아니라 뭔가 굉장히 기분이 그냥 좋아집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며칠 전에 김은성 작가님 생일이었는데 네. 그 자리에 동석하신 분이 지금 현재 유명한 배우고. 네. 근데 그 레스토랑인가요? 그 옆 네. 테이블에 있었던 네네. 사람이 친구분한테 사진을 그렇죠. 찍어달라고 하는 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네네. 상당히 알겠습니다. 상당히 네, 진짜 족발집이었습니다. 족발 레스토랑.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이브람님 가져오신 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서야. 한번 봐. 뭐뭐뭐. 인수야 은서야, 한번 봐봐. 나오셨어? 뭐뭐뭐뭐뭐뭐뭐. 은서야. 엄마가 뭐 하나? 은서야. 은서야. 뭐뭐뭐뭐뭐. 해봐. 한번 봐봐. 이거 찍는다고 안 한다. 아주 행복한 가정, 아기가, 갓난아기가 있는 행복한 가정이 지금 약간 엿보이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조카가 얼마 전에 태어났는데요. 이제 갓 옹알이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서울에 지내고 있고 본가가 수원인데 가끔 엄마랑 통화를 할 때 조카가 뭐라고 말을 자꾸 하는데 그 옹알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가 아니잖아요. 우리 중 아무도 그 아이의 말 알아들을 수 없지만 자기가 되게 열심히 뭔가를 말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도대체 저 말이
말할까 그런 뜻을 유추하는 게 되게 재밌고 그리고 끊임없이 저 아이와 얘기하기 위해서 저희 온 가족이 계속 말을 걸고 있는 그것도 참 재밌어요. 듣고 있는 게. 아, 그러네요. 정말 이 봄에 걸맞는 새 생명 앞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또 말을 거는 장면들. 아, 그다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어떤 응답이 오는 이런 상황들이 행복이죠, 뭐. 그렇죠? 아, 이제 정말 약속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의 소감 대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세 가지. 좀 느닷없죠? 네. 엔딩으로. 저희는 늘 느닷없이 이렇게 끝나는데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말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준비하는데요. 네, 저는 하나는 비 오는 날이고요. 네. 그리고 나의 동네 뒷선 산책길. 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비 오는 날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약간 혈압과도 연관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비 오는 날이면 컨디션 자체가 너무 좋아집니다. 정말. 네. 그 몸이 굉장히 차분해지면서 그 몸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기분도 되게 좋아지고요. 참 희한합니다. 굉장히 밝고 맑고 막 이런 날보다는 비 오는 날이 저는 참 편합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작품을 좀 써야 되는데 작품이 잘 안 써질 경우 그 우기가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네,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 나라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보람님, 뭘까요? 그 세 가지. 저는 낮잠하고요. 맛있는 거. 그리고 가족? 이런 거. 이 정도 같습니다. 야, 그러면 가족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낮잠을 자는 네, 최고죠. 행복이 가까이 있네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희곡 작가님, 연변 엄마를 출간하신 김은성님, 그다음에 소년 비가 사는 집을 출간하신 이보람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분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매우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한국문학번역원 김사인 원장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수 선생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리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사인 선생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자면요. 시인이면서 평론가 그리고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1982년 시와 경제를 통해서 시쓰기를 시작하셨고 시집으로 밤에 쓰는 편지, 가만히 좋아하는, 어린 당나귀 곁에서 등이 있습니다. 번역원 원장으로 임명되신 뒤에 굉장히 바쁘셨을 듯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짐작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뭐 작가들 또 문인들 그중에 특히 시인들의 삶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이제 떠올리시는 건 뭐 골방에 들어앉아서 돈은 못 벌고 그리고 게으르게 오후 늦게 나가서 저 뒷골목 선술집에 앉아서 네.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겠고 실제로 적지 않은 부분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시랄까 문학이랄까 이렇게 우러나는 거죠. 네. 우러날 수도 있는 건데 저다가 한국문학번역원은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입니다. 네. 이게 지금 공익근무자로 이렇게 징발이 된 셈이어가지고요. 뭐 어쩔 수 없이 하여튼 개인으로서의 어떤 시인 노릇, 신학, 글꾼으로서의 버릇 이런 건
접어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왠지 그렇게 하는 거는 이게 공익 근무에 임하는 어떤 태도랄까요? 이런 것에 왠지 어긋난다고 느껴져서요. 네. 그래서 뭐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매일 그러고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에서의 근무 혹은 복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일단 시업을 잠깐 예, 뭐 실제로 이게 시가 발성되고 시가 이루어졌던 그 이전에 제 마음 자리랄까요? 저를 이루고 있는 어떤 여러 층위 중에 시인으로서의 저를 성립시켰던 그 층위하고 한국문학 번역원 공공기관 근무자로서 요구되는 어떤 마음가짐의 층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이게 제가 무능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정말 뭐 훌륭한 분들이면 시도 잘 쓰시면서 또 공익 근무도 잘 해내시고 그럴 텐데 전 지금 잘 못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이렇게 좀 잠시 문을 닫아 두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책들의 방 코너에서는 직접 본인의 연대기를 소개해 주셔야 하는데요.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사인 선생님의 나의 연대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말이죠. 이제 여기선 제가 무슨 공공기관 근무자로서가 아니라 글쟁이 자리로 저를 이제 옮겨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소해야 하실 줄 알고 미리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오셨어요. 지금 보니까 아닙니다. 여러 번 첨삭을 하셨어요. 이거는 오래전에 지역의 어느 잡지에서 제 특집을 이렇게 꾸민다고 하면서 네. 그 바로 지금 말씀하신 연대기를 부탁해 왔던 때가 있습니다. 네네. 그 자세한 자기 연보를 작성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낑낑 앓던 끝에 준비를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조금 중간중간 좀 빼가면서 조금 읽어드릴까 싶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연보 작성을 회피함. 나에게는 이른바 연보를 꾸릴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박한 회상의 수준이라면 모를까. 진정한 의미에서 한 벌의 생을 열고 닫는 일. 그렇게 해서 사실들을 확정하는 작업으로서의 연보 작성은 전혀 내 힘밖의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른바 사실이라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 그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사실을 수립하고 그 사실을 제 것으로 장악하는 일, 그것은 힘과 관련됩니다. 이긴 자의 전횡 또는 자기 미화가 거기에는 개입되는 듯합니다. 핑계가 좀 거창해졌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기억을 조금씩 변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가 있을지요. 개인도 국가도 인류사 전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끊임없이 유동하는 유사 사실들로 생과 기억은 구성됩니다. 그 결코 믿어올 수 없는 사실과 기억들 위해서 소위 이긴 자들, 힘센 자들, 신문관들은 거드름을 피우며 혈색 좋은 얼굴로 사실과 결과와 실적을 요구합니다. 그때 이른바 사실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 후안무치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차갑고 비정한 어떤 것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의 약자들도 언젠가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비장하게 자기 중심의 사실 수립, 기억 사수를 위한 고난의 행진에 나섭니다. 어느 쪽이건 하나같이 가감 없는 사실이 자기 편에 있다고 외치고 설득하고 탄원하고 호소합니다. 나의 시간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애의 무수한 계기들은 아직 살아 움직이며 사실의 박제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눈이 눈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다만 생의 안쪽에서 안간 힘을 다해서 내 몫의 삶을 밀고 갈 뿐, 그럼으로써 스스로 사실일 뿐, 내가 내 생애를 논평하고 사실화하고 기억화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기억 속의 용서할 수 없는 나의 비겁과 나의 나태와 나의 부도덕들을 다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척이 묻어있지 않은 홑겹의 사실들은 연보로서 의미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밀한 죄의식들과의 밀고 당김 끝에 겨우 시라는 이름의 글 몇 줄을 저는 뱉어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흔히들 말하는 사람의 힘 너머의 몫입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잘 알리라 하는 상식은 관행화된 속견일 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누가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1955년, 호적상으로는 1956년입니다만 충북 보은에서 태어나 서울대 국문과와 고려대 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1981년 동인지 시와경제의 장관동인으로 참여했으며 시쓰기를 시작했고 82년 지금 이곳에서의 시를 그 한국문학의 현단계 1에 발표하면서 평론도 시작했다. 시집 밤에 쓰는 편지, 가만히 좋아하는 박상용 깊이 읽기 등에 편져서 몇 권, 단상집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있다. 신동엽 창작기금 현대문학상 대산문학상을 받은 바 있고 2000년 이후 동덕여대 문예창작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라디오 불교 방송의 심야 프로그램인 살며 생각하며를 4년여 동안 진행한 바 있다. 이것이 나와 남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기대고 있는 김사인 연대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 짧은 이력의 행과 행 사이 또 문면 아래 감춰진 깊고도 아득한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저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가계의 파탄과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20년의 자취생활, 서너 차례의 감옥행과 2년여의 도피생활, 자유실천문인협의회와 실천문학사 시절, 노동해방문학 시절, 창작과 비평사와 작가회의 시절, 그것뿐이겠습니까? 크고 작은 애증과 욕됨과 오해와 속수무책의 그 어긋남의 날들, 이쯤만으로도 저는 목이 메이면서 감상적이 될 것만 같습니다. 물론 그만한 고비도 없이 지내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아무튼 저 혈색 좋은 양력 넘어 어디에서부터 입을 떼야 좋을지 모르겠는 쉬 정리 요약될 수 없는 생의 속살들은 아마 내 시의 몸을 입고 은밀하게 드러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내 연보 따위는 어떤 분도 신경 쓸 일 없이 그냥 이대로 어찌어찌 살다가 흐지부지 잊혀지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런 복이 제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듣고 있는데
자꾸 목이 울컥울컥 메입니다. 선생님의 어떤 예술관, 사회관, 역사관이 혼용된 뜨거운 고백, 진짜 한편의 시처럼 들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사실은 게으름도 게으름이고 도저히 못 써서 난 못 쓰겠다 그러고 이걸 대신 긴 편지로 보냈더니 이걸 연보 자리에 실어 준 일이 있습니다. 물론 네. 여기에 뭐 몇 가지 시시한 다방이라는 팟캐스트 잠깐 했던 일이며 뭐 이제 한국문학번역원 계약직 공익 요원으로 예. 그래서 일한 증발돼서 있는 것 이런 것 뭐 덧붙이면 되겠습니다. 그 불교 라디오를 4년간 진행하셨잖아요. 네. 예, 그때의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때 제게는 참 큰 공부가 됐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이런저런 우리 사회의 여러 그 형편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들 하고 뭐 나름대로 이리저리 부딪혀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역시 그 책상 물림에 정말 창백한 백수의 책상 물림의 차원이 아니었던가 싶은 걸 느끼게 해준 계기가 그 4년 동안의 그 방송이었습니다. 네. 뭔가 하면 그 방송을 하는 동안 매일이죠. 거의 일주일에 5일 내지 6일 동안 밤 12시 넘어서 네.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전화 사랑방이라는 코너가 있어가지고 네. 어떤 분들이건 전화가 오면 이렇게 전화로 미리 아무 예정된 바 없이 네. 전화로 이렇게 그분들을 맞이해야 됐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는 밤늦게 이렇게 안마하시는 맹인분들 또 심야에 그 장거리 운전하시는 그 기사분들이 중간에 차를 잠깐 세워놓고 전화하시기도 하고 또 병실에서 혼자 입원해 계시면서 잠 못 이루는 분들, 노인분들, 또 약간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조금 위태로운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을 매일 몇 분씩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축복이 저한테 주어졌던 기간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아찔한 순간도 있을 것 같지만은 예. 그만큼 어떤 실생활을 진짜 가까이서 접했던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우리 사회 속에 정말 그 기층을 이루는 서민들 한 분 한 분을 그분들 눈높이에서 이렇게 비록 말로지만 이렇게 마주하고 모시고 또 얘기를 듣고 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저한테는 참 큰 공부였습니다. 좀 이야기를 좀 전환해서요. 오늘 문장의 소리에 출연하신 이유가 우리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과 또 예비 작가, 현역 작가들에게 알리고 싶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라고 들었습니다. 뭐 하여튼 제가 번역원 일을 지금 벌써 1년 지났습니다. 네. 1년 넘게 하고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이 방송 이제 들으시게 될 우리 작가분들 특히 아무래도 젊은 작가 시인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되고 그 밖에도 이제 문학계 뜻을 둔 애정을 가진 많은 분들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출판 편지 관련자들도 굉장히 많이 듣고 많이 있고요. 들으시고요. 다 우리 우군 들으시죠. 한 식구들이나 다름없는데 그분들께 문장 방송만 듣지 마시고 한국문학 번역원에도 좀 정말 관심을 가져주십사. 거기 숨은 보물들이 번역원 여러 뭐 홈피라도 좋고 이렇게 접속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좀 자랑도 하고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네, 저도 그 코리안 리터레처 나우라는 그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거기 들어가 보면은 그 낭송하는 것도 소설 낭송도 많이 있고요. 맞습니다. 외국어 번역된 자료들도 많고. 예. 우리나라 소설이 또 외국어로 번역된 자료들도 쫙 있고. 그렇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냥 외국어 공부에 관심이 네. 있는 분들이라도 그냥 소박하게 한번 접속을 해 보심직하고 네. 우선 지금 번역원이 한 20년쯤 됐습니다. 20년쯤 된 기관인데 40여 개 언어로 1,500종의 한국어 콘텐츠 주로 문학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40여 개 언어로 번역돼 있습니다. 그것이 쟁여져 있는 아카이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어느 쪽으로건 그게 쟁여져 있는 정말 유일한 국내 유일의 거의 국보급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말 세금을 토대로 국고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한국문학의 어떤 세계화랄지 또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진 그 많은 국내 분들이 당연히 그건 활용해 주셔야 되고 활용해 주셔야 될 권리와 의무가 저는 있다고 우선 그런 자랑하고 싶고요. 네. 제가 지난해에 한국문학번역원에 이제 일을 하러 가게 되기 전까지만 해도 네. 제 자신이 한국문학번역원하고는 무슨 일로 그렇게 거래가 별로 그 전에 있어 본 일이 없어서 뭐 그냥 저만큼 있는 그냥 훌륭한 몇몇 작가분들과 시인분들 꽤나 인연이 닿는 그런 대건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심정적으로는 이렇게 냉담자에 가까운 번역원에 대해서 그런 위치였습니다. 네. 왠지 남의 동네 같은 느낌. 네, 네. 거기다가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국문과 주변에서 이제 있었던 사람이고 왠지 번역원 이렇게 약칭이 되니까 거기는 뭔가 막 불어도고 이런 외국어에 능통한 분들이 관여하셔야 어울릴 그런 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또 제 전임 그 여러 원장님들께서는 물론 다 훌륭한 분들이시고 하지만 다들 그 외국 문학을 전공하신 분들께서 수고를 그동안 해 주셨댔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당신이 와서 좀 해봐라 이럴 때 이건 좀 영문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영문도 모르고 그러니까 영문하면 또 영어 뜻도 됩니다만 그래서 당황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번역원이라고 흔히들 쉽게 약칭을 해서 부릅니다만 그 본래 이름이 한국문학 번역원입니다. 그렇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정관 속의 목적 규정이 한국문학의 발전과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사업 형식이 이제 번역과 출판 또 한국문학의 해외 홍보 또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교류 이런 것.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희가 이제 도달한 결론은 한국문학 번역원 이렇게 불리어 오긴 하지만 본래 이 역할은 일종의 한국문학의 총괄 외교부. 그 한국문학도 요즘 문학뿐 아니라 정말 삼국유사 향가 이후 한문학, 설화까지 포함하는 총체로서의 한국문학에 대한 책임감을 전제로 한 국제교류 본부. 이렇게 자기 위상을 설정하는 게 이제 적정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 문학 현장에서 창작 현장에 주로 머물러 있고 또 국문학 이런 쪽에 더 인연이 있는 나 같은 사람도 조금은 좀 이제 좀 조금 보태볼 수 있는 것도 있겠다. 네. 이런 좀 안심이 조금 됐습니다. 네. 이번에 그 준비하시는 프로그램
소통과 평화의 플랫폼 이런 큰 행사를 지금 준비하시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가 이제 어떤 행사인지 굉장히 청취자들은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실까요? 좀 더 천천히 얘기를 해서 궁금증을 아니, 농담입니다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건 한국문학번역원이 이 시점쯤에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게 과연 한국문학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무엇이 한국문학인가를 마치 우리가 국어 그러면 아이 그거 뭐 우리 다 찌꺼릴 수 있고 쓸 수 있고 하는 게 다 국어인데 굳이 국어라는 거 배울 필요 있어? 이게 문제가 있는 태도인 것처럼 네. 사실은 한국문학이라는 것도 뭐 창비 문지문학동네에 이렇게 출몰하는 소설과 시 이게 한국문학이다. 물론 상식 수준에선 그 포함합니다마는 네. 그렇게 나이브하게만 머물러서는 국고를 써서 정말 한국문학의 총체를 세계문학의 무대 속에서 네. 이렇게 제자리를 잡도록 노력해야 되는 기관이 만족할 자리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게 한국문학이란 대체 무엇인가를 근본에서부터 다시 물어야 하는 것이고 그 물음의 중요한 하여튼 그 물음을 실행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번에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네. 그러니까 사흘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저 소통과 평화의 플랫폼이라는 이름만 들어서는 아마 막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의 한인 작가들을 주빈으로 모십니다. 그래가지고 문학 축제를 엽니다. 서울에서. 국내 작가 15분, 해외 한인 작가 15분, 이렇게 한 30분들이 모여서 정말 문학적인 축제를 열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말 국내외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과 함께 정말 한국 문학이란 무엇인지, 우리 한민족 문학이라는 건 무엇인지, 더불어 한인 문학이라는 것, 이건 도대체 무엇인지 이걸 저희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문학은 한국 문학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또는 저는 즉답이 쉬운 일 아니라고 봅니다. 한 번도 우리가 이런 물음을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근본적으로 묻지를 잘 안 해왔다고 생각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우리 제중 동포들이 한글로 쓰는 그분들의 작품들이나 문학을 도대체 이건 한국 문학인가 아닌가. 그럼 제1동포들 김석범 선생의 화산도 일본어로 씌어져 있습니다만 우리 제주도 4.3을 둘러싼 이런 걸 다루고 있는 정말 대장편이시죠. 이런 걸 한국 문학인가 아닌가. 또는 미국에서 한글로 쓰고 있는 동포 우리 교포 작가들의 문학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현지어로 쓰고 있는 그런데 이민 2세, 3세들 이창래랄지 이민진이랄지 빠친코 이런 이분들의 작업은 한국문학인가 아닌가 또는 그걸 한국문학이란 이름이 적절치 않다면 대체 그냥 미국에 살고 영어로 썼으니까 그냥 미국 문학이고 우린 관심을 끄면 그뿐인가. 일어로 쓰는 제1동포 문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물음들과 정말 정색을 하고 정면으로 한번 부딪혀보자는 그런 물음을 좀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자는 뜻으로 준비된 행사입니다. 네. 그리고 좀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부담스러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관심을 가진 분들은
아시고 있을 해외 분들, 해외 한인들이죠. 네. 그 박미하일 같은 그 중앙아시아 고려인 출신 작가, 또 중국의 김혁 같은 작가, 또 미국의 이병인 있죠. 그러면서 시를 쓰는 신선영 이런 작가들, 또 독일의 이민 2세지요. 박본이라고 하는 국내에서 지난해에 박본 희곡집도 출간된 바 있습니다. 아주 네. 유럽에서는 뭐 아주 유명한 젊은 희곡 작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민에서 자리를 잡은 임마누엘 킴 같은 북한 예술 문학 전문가, 미국 내에 아마 거의 유일한 전문가일 겁니다. 네. 그 외에 마야리 랑바드 이런 덴마크에서 출생한 우리 한인, 제인정 트랭카, 또 일본의 정의신 이런 분들, 뭐 지금 15분이나 되니까 일일이 지금 다 거명을 네. 하는 게 그렇겠습니다만 네. 한 차례 오셔서 네. 정말 장르도 다양합니다. 그냥 시 소설만이 아니라 희곡하시는 분, 또 그런 문학적인 글쓰기가 아닌 다큐랄지 이런 형태의 글쓰기를 하시는 분, 또 작가이면서 입양인 인권 분야에 활동하시는 그런 분, 이런 네. 분들 많이 초청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이분들만 주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작가분들 작가들. 가운데도 네. 우선 이창동 선생이 소설가로서 아마 좀처럼 잘 나오시지 않는데 이창동, 임철우, 네. 또 김혜순 시인 이런 중진 분들 포함해서 김연수 소설가, 강영숙 소설가, 또 전성태 소설가, 김인숙 소설가 이런 분들, 뭐 시인도 있습니다. 신보선, 네. 또 신용목 이런 분들. 네. 그 밖에 우리 조혜진 작가 네. 또 수고를 하시게 될 거고요. 네. 화려하네요. 큰 행사입니다. 네, 엄청 큰 행사. 행사고 이게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우리 한국 문학이야 이렇게 우기자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훨씬 조심스럽게 그 다양한 형태로, 때로는 한국어로, 때로는 현지어로, 때로는 현지국적으로, 네. 때로는 한국국적으로 이렇게 걸쳐져 있는, 이게 다 우리 한국 현대사의 어떤 곡절 속에서 빚어진 이 삶의 양태들인 거죠. 네. 이것에 대해서 매우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하여튼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어떤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관심을 가지자. 네. 그러면서 정말 이 전체를 이걸 뭐라고 이름 불러야 하겠는가. 그리고 이걸 이 연대라면 연대고 소통이라면 소통의 이 끈, 이 윤곽을 어떻게 해서 좀 더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좀 북돋아 낼 수 있을까. 네. 그게 동시에 한국 문학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전 세계 인류의 문학 전체 이런 것의 장 속에서도 이게 어떻든 조금 선한 역할, 네.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해외 작가 15분을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 작가들 몇몇을 보니까 저도 모르는 작가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이 해외 작가 선정에 있어서 번역원이 그동안 얼마나 고민과 노력을 들였는지 지금 슬쩍 봐도 충분히 엿볼 수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저기 서울에 오셔가지고 그 별로 뜨면 어떤 별자리가 또 만들어질지 그러게 말입니다. 네, 굉장히 궁금해져요. 네. 올해 번역원에서 준비하는 또 다른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굉장히 많아서요. 하나만. 정말 굉장히 많고 네. 저는 우선 많은 분들께서 그냥 믿져야 본전이란 마음을 가지시고 번역원 그 홈페이지를 홈페이지. 예. 꼭 한 차례쯤씩 또는 방문을 해 주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문학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좋은 도움을 받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거기 이렇게 읽으실 수 있는
전자책 종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연결이 되는 게. 그리고 번역원이 준비하고 있는 국내외의 여러 행사들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헤이스 선생님 말씀처럼 다음으로 제일 큰 건 지금 이제 5월 그 하순에 있게 되는 이 한민족 이산문학이라 할까요? 전 세계 한인 작가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 앞에 말씀드린 소통과 평화의 평화의 플랫폼 예. 이것이 봄 행사고 10월 초가 되면 서울 국제 작가 축제가 열립니다. 네. 이거는 그동안 2년에 한 차례씩 주로 젊은 작가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작가들 간의 친교를 돈독히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2년에 한 차례씩 지금 여러 차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랬다가 올해부터는 네. 서울시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마치 부산국제영화제를 떠올리시면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의 세계적 어떤 의미를 갖는 일종의 문화적 랜드마크로서 네. 기능할 수 있는 세계적 문학축제, 작가축제를 서울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화제에 부산 영화제가 있다면 문학 축제에는 서울 국제작가 축제가 있다. 그 그렇게 정도의 하고자 예. 그런 의욕을 가지고 서울시도 서울문화재단이 이제 중심이 돼서 네.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 번역원도 전례 없이 하여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만 들어도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일할 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저희 번역원 5, 60명의 직원분들이 네.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좋은 말씀 감사한데 지금 저희가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요? 예, 다음 주가 있거든요. 2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아쉽지만 이야기를 잠깐 접도록 하고요. 이어서 첫 책을 낸 작가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헤이수였고요. 다음 주에 김사인 한국문학 번역원장님 모시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정현우 시인입니다. 오늘은 첫 시집 프로메테우스를 출간하신 김승희 시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시집이 나온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첫 시집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등단 이후에는 조금 외로웠었는데, 첫 시집 낸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저를 호명해 주시기도 하고,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부활을 하셨군요. 네네, 나름대로요. 시집이 주황색이었어가지고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데요. 네네. 제목이 프로메테우스라고 지으셨어요. 네. 어떻게 지어진 건지. 시집 색깔 주황색이라는 건 그러니까 좀 좋다는 소리는 많이 여겨져서 들었고요. 특히 이제 추천사 써준 오은 시인도 주황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집 색깔 좋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주황색으로 맞춘 게 아닌 거군요. 추천사에서 얘기할 때는 네. 주황색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저도 아, 그렇게 했죠. 네. 그렇구나. 네네. 프로메테우스는 그러니까 신화 그대로의 프로메테우스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시집 안에 3부 안에 이제 동일한 제목의 시가 있어요. 프로메테우스라고. 네. 그게 이제 첫 시집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자신에게 있어서 이제 그 분노라고 하는 게
어금니에 불씨처럼 물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불씨라는 게 제 어금니에 물려 있어가지고 제 자신을 사실 굉장히 많이 괴롭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개인적인 실화를 통해서 이게 사회적 폭력적인 현상과 이제 맞물려 가는 거를 제가 자주 느끼고 있어요, 요즘도. 네. 그래서 시 안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무지막지한 주먹과 나약한 촛불의 대립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우리 시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구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시인으로서 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그런 것이 저의 성정이라는 생각이 되고, 라든지 소외된 자들을 통해서 목소리를 좀 대신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프로메테우스라는 제목을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시집의 키워드를 꼽자면 네네.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폭력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폭력의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든지, 또 그들이 이렇게 이를 악물고 삼켜야만 했던 어떤 고통이나 모멸, 수치감 또는 좌절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제 시가 좀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폭력적인 현장에서 저는 진짜 그 당시에는 진짜 한마디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누군가 저한테 그 폭력의 양상이 초등학교 때 삥 뜯기는 정도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겪은 폭력은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심각한 것이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저만 그렇게 겪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나 학교 이런 데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상회하는 그런 폭력성이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더 밝은 곳으로 불러내서 사람들이 바로 알게 했으면 좋겠다. 그 폭력에 대한 저항이 뭔지를 학생들에게 좀 알려주고 내면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사랑이라는 건데 뭐 학생들에게 제 강의할 때도 그렇지만 폭력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말하거나 좌절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폭력이 전부다. 이 세상에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 그렇다면 제가 지적한 것들이 폭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폭력이 아닌 것은 뭐냐, 그거를 넘어서기 위한 방법은 뭐냐에 대한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전적으로 개념화된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제가 진짜 움직이고 피부로 느끼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삶과 투쟁하면서 교육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생겨나는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만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적인 관성, 폭력을 서서히 없앨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도 뭐 스포크너드라든지 뭐 신앙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지점들을 또 많이 보여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사랑 사이의 기량이라고 하면은 조금 너무 문학적으로 해석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떤 것들을 길어 올려야 할지 평생 고민하는 거, 그런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폭력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를 안 쓸 때는 주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시를 안 쓸 때는 학생들이나 그 마음이 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시로 치유를 하는 활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시로 대변한다면 또 그분들도 본인의 어떤 고통이랄지 이런 것들을 직접 얘기하고 발화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주는 게 저의 또 꿈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스포큰 워드라고 해서 그런 발화 장르를 통해서 무대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네. 세 가지를 얘기하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한테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는 일단 신앙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이 제가 어딘가에도 얘기를 했는데 가장 살면서 행복했던 일이 뭐냐라고 해서 결혼한 일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시인이기 때문에 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언제 결혼하셨어요? 결혼은 지금 거의 3년 되어 가고 있어요. 한참 깨가 떨어질 때군요. 근데 뭐 시기라기보다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결혼하고도 뭐
얼마 안 돼서도 사실 싸울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네. 저희는 아직까지는 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좀 시가 더 깊어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시를 쓰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아내가 이제 독해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네. 글 읽는 능력이 좀 있어서 제가 어디 이제 원고 청탁을 받거나 했을 때 원고를 좀 보여주는 편이거든요. 시도 그렇고 산문도 그렇고. 근데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뭐랄까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문학적인 감수성을 갖고 있어요. 되게 도움도 많이 되고 또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도 같이 좀 얘기할 수 있다 보니까 보통 그냥 친구라든지 이런 친구들보다 훨씬 더 긴밀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문학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승일 시인의 죽은 자들의 포옹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포옹, 김승일. 말 없는 너를 보고 있어. 녹화된 화면 속 말없이 뒤돌아서는 너를 보고 있어. 내가 살고 싶다고 말한다면,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붉은색 꽃 장식이 달린 난간에 가 선다면, 나는 듣고야 말 거야. 나는 너의 이야기를 안고 더 멀리 걸어가고야 말 거야. 노을은 날아가는 새들의 귓불을 가볍게 쓰다듬고, 구름은 구름대로 너의 눈동자를 위로하겠지. 고개를 들 거야 나는. 손바닥을 치켜든 그 개새끼 앞에 서고야 말 거야. 울먹이던 나를 하나하나 모조리 기억해내고 키스. 그에게 귓속말을 하기 시작할 거야. 나와 그의 몸 전체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희망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거야. 나를 떠나 멀리 날아가 버린 풍선과 나를 찌르고 땅에 떨어진 녹슨 쇠꼬챙이 사이에서 무엇이 욕설처럼 벗겨지는지 그에게 분명히 말해줄 거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나날들을 만날 수 있다면 햇빛 같은 웃음이 나올 텐데. 수백 수천의 발판을 거슬러 모든 쓰러진 과거를 한 번 더 쓰러뜨리며 잠시만요를 연발하며 되돌아 내려가는 방법을 찾고야 말 거야. 모든 것이 최후에 드러나기 전에, 내가 도망칠 수 있는 가장 높은 숫자가 적힌 버튼을 다시 누르기 전에.